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힘이었을 뿐이죠. 삶을 바꾸는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들의 몫, 내 선택과 반응은 오직 나의 몫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종종 악의적인 댓글을 마주하곤 합니다. 채널 특성상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댓글을 만나면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처럼 악플 한 줄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댓글을 다는 이들의 감정이나 생각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 점을 인정하고 나니까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 이 단순한 진리가 제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주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자신의 삶과 행복에 집중하는 선택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멜 로빈스의 렛댐 이론입니다. 렛댐, 그냥 내버려둬. 이 단순한 생각, 이 단순한 원칙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알려주는데요. 저자 멜 로빈스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계발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테드 강연으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고 5초의 법칙과 굿모닝 헤빗을 통해 수백만 독자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굿모닝 헤빗은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 속 자신과 하이파이브하는 아주 작은 습관으로 하루를 바꾸는 법을 알려줬는데요. 굿모닝 헤빗이 아침 습관으로 나 자신을 북돋우는 법을 전했다면 렛댐은 타인에게 쏟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얻을 수 있는 자유와 평온을 이야기합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렛댐.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태도일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의미한 집착과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해줄 생각도구 멜 로빈스의 렛댐 이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서론 나의 이야기 41살이 되던 해 나는 8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고 실직 상태였으며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이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엔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었고 정말이지 인생에서 실패한 느낌이었다.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주요 전략은 회피였다. 아침이면 시계의 스누즈 버튼을 눌러가며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회피했고 저녁이면 술을 마시면서 고통을 회피했다. 남편을 비난하면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했고 일자리 찾기를 최대한 미루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회피했다. 우리 부부는 식탁에 올릴 음식을 마련하기에도 힘든 상태에서 저마다 직장과 인생에서 승승장구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바라봐야 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이미 뉴욕시 법률구조협회에서 국선 변호인도 맡았었고 보스턴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도 일했고 스타트업 몇 군데에서도 일해봤고 광고 대행사에서 사업 개발도 해봤으며 라이프 코치도 되었다가 청취자 참여 라디오쇼도 진행했고 작은 도자기 공방도 열어봤다. 하지만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우리가 빠진 구멍에서 탈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비슷한 상황에 부딪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알 것이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청구서 확인하기,
가족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맛있는 음식 만들기, 일자리에 지원하기, 산책하기, 구독 취소하기,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솔직하게 말하기.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불안감이 혈관 속을 타고 흘렀고 정말 평생 이렇게 살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렇듯 꼼짝도 하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일 때 아이러니한 점은 사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렵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쌓여있는 청구서를 해결하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시키고 집 밖으로 나가 산책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고 예산을 세우고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절망에서 나를 일으킨 5초의 법칙.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변했다. 그날의 그 순간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도 알람이 울렸지만 나는 쌓여있는 문제들에 억눌려 마냥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마비되어 있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어떤 아이디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다. 너무 단순해서 멍청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로켓을 발사할 때 나사에서 숫자를 거꾸로 세는 장면을 기억해냈다. 5, 4, 3, 2, 1. 그리고 불쑥 이런 생각을 했다. 나도 숫자를 거꾸로 세고 침대에서 일어나면 어떨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지만 나는 절박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5, 4, 3, 2, 1. 나는 숫자를 거꾸로 센 뒤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냥 그렇게 했다.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문제를 외면하고 싶은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뇌가 나를 설득하기 전에 그냥 몸부터 움직였다. 마치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5, 4, 3, 2, 1. 일단 숫자를 거꾸로 세기 시작하면 돌아갈 길이 없다. 당시에는 무기력하고 두려운 상태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발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잠깐만, 기분이 엉망인데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래, 멜,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정말로 통했다. 나는 숫자를 세는 5초 동안 과도한 생각의 고리를 끊었다. 소소한 승리,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깨달음. 만약 그 5초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숫자 세기를 삶의 모든 곳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다. 5, 4, 3, 2, 1.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기. 5, 4, 3, 2, 1.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전화를 들고 인맥교류 시작하기. 5, 4, 3, 2, 1. 부엌 조리대 위에 몇 달 동안 쌓인 청구서 확인하기. 나는 이 방법을 5초의 법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법칙은 아주 간단하다. 행동하려는 본능이 생기는 순간 5초 안에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뇌가 당신을 방해한다. 그냥 5, 4, 3, 2, 1 이라고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바로 움직인다. 망설임이 시작되기 전에 행동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렇다. 숫자를 거꾸로 세려면 집중력이 필요하고 자동으로 생각하던 습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자극을 준다. 또한 두려움과 의심, 미루는 습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4, 3, 2, 1 이라고 숫자를 셀 때마다 마치 첫 도미노를 미는 것처럼 추진력이 생기고 더는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행동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다. 나는 이 5초의 법칙을 한 번에 하나씩 적용해 한 걸음씩 천천히 계속해서 내 삶으로 돌아가도록 나 자신을 몰아갔다.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후 몇 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으니까.
이를 악물고 빚을 청산하거나 결혼 생활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불안을 잠재우거나 자기 의심을 극복하는 일도 쉽지 않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직장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방치하다가 다시 컨디션을 되찾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고된 과정이다. 또한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새 아이를 돌보고 남편과 잠시라도 시간을 보내고 매일 밤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하는 일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해냈다. 5초의 법칙을 통해 나는 행동이 정답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문제에 관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마냥 기다린다는 건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거라는 의미다. 이 법칙은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접 구해내야 한다. 매 순간, 매일 몸이 힘들거나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도 스스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나는 변명과 불안, 압도감, 두려움을 극복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천천히 내 삶과 커리어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움직였다. 남편도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5초의 법칙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이후로도 3년이 더 걸렸다. 다른 사람과 이 법칙을 공유하기를 주저했던 이유는 첫째, 왜 이 법칙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둘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룸메이트가 작은 행사에서 나를 커리어 전환에 관해 조언해줄 적임자로 추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마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직업을 바꿨기 때문인 것 같았다. 행사 주최 측에서는 나와 남편에게 샌프란시스코의 항공편과 호텔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경제적으로 힘겨웠던 차에 공짜 휴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난생 처음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 강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중연설 수업이라곤 고등학교 때 들은 게 전부였기에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공포가 엄습했다. 대체 내가 무슨 일을 벌인 거지? 무대에 올라 나를 바라보는 700명의 눈빛을 보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며 목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그러고 나서 21분간 무대에서 불안 발작을 겪었다. 약 19분쯤 되었을 무렵 강연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잊어버렸고 할 말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서 갑자기 5초의 법칙과 그 사용법을 이야기했다. 청중 모두에게 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던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 것을 보면 분명 의식을 잃었던 것 같다. 무대를 내려오면서 생각했다. 정말 최악의 경험이었어. 끝나서 정말 다행이다. 알고 보니 그 작은 행사는 최초로 열린 테드 컨퍼런스 중 하나였다. 주최 측은 강연을 촬영하고 1년 후에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테드 강연 중 하나가 되었다. 5초의 법칙과 5, 4, 3, 2, 1 숫자 세기는 입소문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동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내게 이메일을 보내 5초의 법칙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너무 감동한 나머지 새 아이를 재워놓고 밤 늦은 시간까지 이메일에 일일이 답장을 썼다. 내 문제에 파묻혀 있을 때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뿐인 것 같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동기부여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5초의 법칙은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해결책으로 보였다. 그들은 5, 4, 3, 2, 1 숫자를 세면서 두려움과 미루는 습관, 변명을 극복했다고 했다. 나아가 직업을 바꾸고 100파운드를 감량하고 술을 끊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리하고 건강을 되찾고 결혼 생활을 회복했다.
의학적, 임상적 활용 사례는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5초의 법칙을 사용해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강박장애, 우울증을 치료했다. 심지어 이 서론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수천 명에게서 5초의 법칙을 통해 자살 시도를 멈추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테드 강연이 온라인에서 더욱 인기를 얻으면서 다른 소규모 행사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다. 한 번은 술집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을 상대로 강연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다. 손에 맥주를 든 채 서서 옆방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넘어 강연하는 건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해냈다. 교회 지하, 고등학교 교실, 친구의 직장 점심 세미나도 마다하지 않으며 나는 조금씩 영역을 넓혀갔다. 마이크를 잡으면 두드러기가 났고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5초의 법칙을 더 많이 전하고 그 법칙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될수록 이렇게 간단한 조언이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점점 더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변호사 모드로 들어가 습관, 인간행동, 동기의 과학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왜 숫자를 거꾸로 세면 효과가 있을까? 그 이유를 입증해야 했다. 이 법칙을 사용해온 평범한 사람들의 경험을 모으고 치료 전문가, 중독 전문가,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설득력 있는 선례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는 한 가지 간단한 설명으로 모아졌다. 변화는 결코 복잡하지 않다. 5초의 법칙이 효과적인 이유는 자신과의 내적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법칙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매일 맞서 싸워야 할 외적인 싸움을 없애줄 수는 없다. 54321을 아무리 여러 번 센다 해도 교통체증이나 무례한 사람, 사사건건 당신을 감시하는 직장 상사, 가족의 끝없는 비난, 죄책감이 들게 하는 말, 비꼬는 표현, 부담스러운 요구 등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5초의 법칙으로 스스로 변화하도록 몰아붙일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변화가 있기를 더욱 바라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 바람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나는 우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발견하고 나누는데 오롯이 몰두했다. 하지만 여태껏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은 다루지 않았다. 바로 관계다. 여기서 레댐 이론이 등장한다. 이제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대하는 방법과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에 관해 이야기할 때다. 2년 전 나는 우연히 이 말을 접하게 됐다. 내버려 두자. 그리고 이 말은 스위치를 켜듯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 5초의 법칙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었다면 레댐이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다. 5초의 법칙은 자기 개발에 관한 법칙이다. 힘든 날에도 침대에서 일어나고 운동하고 앉아서 글을 쓰고 산더미처럼 쌓인 청구서를 확인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수업을 신청하고 은행 계좌 내역서를 확인하고 2주 동안 밀린 빨래를 돌리고 AI 코딩 수업을 듣도록 도와준다. 54321을 거꾸로 셀 때마다 머뭇거림과 미루기, 지나친 생각, 의심을 극복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이게 된다. 그리고 기분과 관계없이 행동하도록 자신을 지도한다. 그래서 이 법칙이 효과적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궁금증이 생겼다. 왜 앞으로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채찍질해야 할까? 나는 왜 실패를 그토록 두려워할까? 위험을 감수하는 게 왜 그렇게 긴장될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기가 왜 어려울까? 정확히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잠시 멈춰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왜 주저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미루게 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피곤하게 하고 무엇이 당신을 결정을 내릴 때마다 너무 많이 생각하게 하는가?
그 모든 의심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거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그 대답은 다른 사람이었다. 더 정확하게는 다른 사람이 내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는 방식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그들에 관해 걱정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생각, 그들이 느끼는 방식, 그들이 내게서 바라는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무슨 수를 써도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일을 떠맡으면 상사가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면, 어머니의 바람을 만족시키면,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어떻게든 평화를 찾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책에서는 내버려 두자라는 간단한 말이 어떻게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지를 배울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갈등,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위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관리하고자 하는 소모적인 반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 레떼미로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증명된 이론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되는데 사용한다. 더는 자기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않고 자신의 꿈, 목표, 행복 등 자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점은 레떼미론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삶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다. 제발 내버려 두고 내가 하자. 레떼미론을 발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소셜미디어를 훑다가 옛 친구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사진 속 그녀는 정말 멋져 보였다. 사진에 달린 설명을 읽어보니 그녀는 친구들과 정말 즐거운 주말을 보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설명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진을 보면서 나는 그녀가 얼마나 행복하고 여유 있고 생기 있어 보이는지, 피부는 얼마나 구릿빛으로 빛나는지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그러다 한 단체 사진을 자세히 보기 위해 엄지와 검지로 확대하니 이게 웬일인가? 화면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는 여성 모두가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친구들이 모두 함께 여행을 떠났던 거였다. 당신도 그 끔찍한 기분을 알 것이다. 나만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받는 충격적인 기분을. 마치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다. 별일 아니라고 되뇌며 털어버리려고 해도 상처가 남는 건 사실이다. 그때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아니, 완전히 사로잡혔다. 나중엔 거의 스토커 모드가 되었다. 소파에 그대로 계속 앉아서 그들의 계정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동안 그 모든 내용이 내 등으로 녹아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나는 완전히 괜찮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버림받음, 불안정, 혼란스러움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태가 되었다. 이 여행 계획을 언제 세웠을까? 왜 나만 빼고 갔을까? 왜 나는 초대받지 못했을까?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여행을 갔던 때가 언제였더라? 그들의 사진을 훑어보면서 온갖 질문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을 때 크리스가 방으로 들어와서 나를 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사실대로 얘기했다. 친구들 여럿이 주말에 여행을 다녀왔더라고. 나만 쏙 빼놓고. 그건 좀 그렇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봐. 나한테 화가 났나?
왜 그렇게 신경 쓰는데? 남편이 팔짱을 끼고 내게 물었다. 나는 그런 남편을 쳐다봤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랑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잖아, 멜. 남편의 말이 맞았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연락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고 친한 사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당신도 분명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일에서 당신만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당신은 잘못한 일이 없었다는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고 싶었던 경험 말이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 못했다. 만약 당신도 나와 같은 입장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곧바로 당신이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지레 짐작할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아 내가 빠진 이유를 생각해내려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불안해졌다.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하지 말 것. 나는 그들에게 연락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다. 전화를 걸든 문자를 보내든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다. 그때 그 간단한 말이 떠올라 나를 구해줬다. 내버려 두자. 예전의 나였다면 며칠 동안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아니, 사실 몇 주 동안 그랬을 것이다. 감정이 휩싸여 있으면서도 신경 쓰지 않은 척 하려고 했을 것이다. 아마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이다.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이 상황을 합리화하고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친구들을 악당으로 만들려 했을 것이다. 이 모든 행동이 내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었을 것이고 진심으로 좋아했던 친구들에게서 내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10분 정도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지만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하자마자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두 번째 말했을 때 기분이 조금 더 나아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30번째 말했을 때는 기분이 확실히 나아졌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종류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내버려 두자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상처는 계속해서 다시 떠오른다. 그러니 내버려 두자라고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놀라지 말자. 친구들이 여행을 가게 내버려 두자. 그들이 함께 주말을 보내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이 나 빼고 즐겁게 지내도록 내버려 두자. 처음에는 이 말이 거절처럼 느껴졌다. 무언가에 항복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버려 두기는 항복이 아니었다. 애초에 내게 없었던 통제력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내가 상황을 아무리 분석하려 해도 상황을 통제하거나 고칠 방법이 아무리 많아도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기로 한 선택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일이 아니었지만 상황을 통제하려는 나의 시도가 내 기분을 처참하게 만들었다. 내버려 두자.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에 맺혔던 매듭이 풀리기 시작했다.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고 내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친구들의 주말 여행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배제하려고 음모를 꾀하지도 않았고 나의 가치에 관해 언급하지도 않았다.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내버려 두자. 내가 전부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우리는 모두 우리 주변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처받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짜증나거나 두려울 때 특히 그렇다. 단체 모임이나 계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세부 내용을 관리하려 노력하거나 사람들이 메시지에 곧바로 답장하지 않으면 혹시 내게 화가 난 건 아닌가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말 피곤한 일 아닌가? 나는 타고난 해결사 기질이 있어서 내가 개입하지 않거나 상황을 관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다.
인간관계, 일, 우정,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까지 모든 것을 한데 모으는 사람은 나여야 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나를 향한 비판으로 느껴졌다. 누군가 화를 내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내가 배제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그것을 고치고 바꾸고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조사하는 동안 많은 심리학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통제하려는 충동이 매우 원초적인 곳, 바로 두려움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자녀가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려고 아이들 주위를 맴돈다. 배우자 또는 연인이 혹시 실수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그들의 습관을 고쳐주려고 한다. 심지어 친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의 의견을 그들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나는 살면서 그런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 내가 해내지 못하면 잊힐 거라는 두려움, 내가 호감을 얻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두려움. 솔직히 말해서 통제하면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우리는 통제권을 가질 때 고통과 실망, 거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단지 안전에 대한 착각일 뿐이다. 아무리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사실 어떤 통제도 실제로 기분을 나아지게 하진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 효과를 가져온다. 사람과 상황을 통제하려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가라앉진 않는다. 오히려 증폭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수록 더 많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모든 심리학자가 입을 모아 말한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면서 나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편한 감정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싫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감정을 느끼기 전에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거였다. 바로 그때 레떼미론이 훨씬 깊은 수준으로 내게 와닿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내버려 두자라는 말이 잊어버려라 라는 말과 같은 뜻이냐고 묻는다. 그렇지 않다. 잊어버려라 라는 말은 무언가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굴복하는 느낌이다. 내버려 두자는 이와 정반대다. 힘을 의미한다. 내버려 두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일이 진행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내버려 둘 때 당신은 엄밀히 말해서 당신이 갖지 못했던 통제를 풀어주겠다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세력에 힘을 더는 넘겨주지 않고 스스로 되찾게 된다. 내가 하자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기 반응에 집중해 자신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내버려 두기와 내가 하기의 장점은 이 방법을 완벽히 습득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평안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내버려 두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이론을 삶의 여러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직장에서 회의 중에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가정하자. 충분히 고민했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디어를 제시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사람들은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그냥 진행된다. 그리고 어느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신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다른 방식으로 말할 걸 그랬나? 더 잘 들리도록 좀 더 크게 말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와 함께 의구심이 든다. 그 순간 당신은 아이디어가 무시되어서 자신감이 짓밟힐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멈추고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무시해도 내버려 두자. 다른 아이디어를 채택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들의 반응이 당신의 아이디어에 담긴 가치를 바꾸지는 않는다. 내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가치를 바꾸지도 않는다. 그들이 다른 전략을 채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훌륭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공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지닌 같은 사람이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다. 문자도 자주 주고받았고 관계가 꽤 진전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아무런 답장도 설명도 없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해지고 그간 나눴던 모든 대화를 재현하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문자를 다시 보내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싶은 유혹이 밀려온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내버려두기가 등장한다. 내버려두기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과 관계가 없다.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과 왜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다. 함께할 이유가 없다. 당신의 에너지를 이미 떠난 사람을 쫓는데 낭비하지 말자. 대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감정을 소화하고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일이든 데이트든 이 모든 상황에서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깨닫게 된다. 몰아치는 감정에 휩싸이는 대신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을 분리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신이 힘을 넘겨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은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진짜 힘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이 내버려 두자 라고 말할 때마다 그 힘을 되찾아오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친구들이 함께 여행 간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여행 사진을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나는 감정에 휩싸였다. 불안했고 소외감을 느꼈으며 초라해진 기분이었다. 심지어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 자책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분만 더 나빠질 뿐이었다. 슬픈 진실은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한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이다. 친구들은 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여행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누구든 원하는 상대와 주말 계획을 세워도 된다. 내가 그들의 여행에 반응하는 방식이 내게 상처를 입힌 것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풀어내 보려고 한다. 놀이터에 있는 시소를 예로 들어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힘의 역학이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렛댐 이론을 사용하는지 알아보자.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신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만약 부정적으로 반응해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 반응이 자신을 짓누르게 된다. 당신의 반응이 저울 한쪽을 무겁게 만들고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역학을 변화시킨다. 다음 그림은 내가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들의 사진을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을 정확히 보여준다. 무엇이 나를 내려가게 했을까? 바로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 행동, 감정을 당신이 나쁜 사람이거나 무언가 잘못했다는 증거로 내면화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넘겨주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역학과 균형이 바뀌고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 게 아닐까 생각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나는 열등감, 질투심, 불안, 소외감, 초라함을 느꼈다. 그런 생각과 감정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지만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을 가라앉게 만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치 시소에서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내가 올라가면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이 내려간다. 힘의 역학이 바뀌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에 초연해지면 정말 기분이 좋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버려 두자라는 말을 좋아한다. 상대방보다 위에 있을 때 가짜 우월감과 자신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무거운 감정을 밀어내고 일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보다 기분이 좋아진다. 더 현명해지고 이상하게도 모든 것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황에서 분리되기 쉬워진다. 또한 감정에 소용돌이칠 때는 약간의 우월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위에 있다는 일시적인 느낌은 상황을 헤쳐나가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생에서 좌절감을 주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문자에 답하지 않는 친구, 설거지하지 않는 게으른 룸메이트, 직장에서 상대해야 하는 무례한 고객보다 기분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내버려 두기의 순간은 곧 지나간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도 처음에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월감에 기분이 좋았고 감정에서 분리되어 좋았다. 거기까지는 쉬웠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버려 두기라는 말의 위험성은 이렇다.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자 라는 말만 하면 더욱 고립된 느낌이 든다. 물러나거나 멈추고 싶어질 것이다. 아마 예전의 나였다면 소파에서 벌어졌던 상황에서 정확히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내버려 두기에서 멈췄다면 우월감에 사로잡힌 채 앉아 있었을 것이다.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뒤에서 그들에 관해 험담하고 다른 친구들에게서 동의를 구하고 그들을 마주칠 때마다 매우 어색했을 것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인데 말이다.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면 친구도 줄고 친목 모임도 줄고 왜 이 이론이 당신에겐 효과가 없는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이론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다. 내버려 두기는 이론의 전반부에 불과하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이론에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다. 바로 내가학이다. 당신이 가진 힘의 원천은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있다. 내가 하자라고 말하면 당신의 다음 행동, 생각, 말에 책임지는 것으로 그 힘을 활용하게 된다. 내가하기는 당신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통제할 수 있고 혼자 우월감에 빠져 앉아있지 않을 때 더 재미있고 보람찬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 역할의 균형을 찾는 내가하기. 따라서 이 이론은 두 부분을 다 말해야 효과가 있다.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에 자기가 할 행동을 책임진다는 의미다. 내가 하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즉시 보여준다는 점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다. 태도, 가치관, 필요, 욕구,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 판단과는 정반대다. 내가하기는 자기인식, 공감, 권한, 개인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여행 간 친구들이 당신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레댐 이론의 핵심이다. 내버려 두기 그리고 내가하기.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할수록 당신의 삶도 더 좋아질 것이다. 통제하기를 더 많이 포기할수록 더 많이 얻을 것이다. 레댐 이론은 우월성이 아니라 균형에 관한 것이다.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배려하고 그런 다음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주말 여행을 간 걸 알고 나는 먼저 내버려 두자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상황과 상처를 넘어서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느끼던 감정에서 나를 분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감정적이 되거나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을 비난한다고 해서 관계가 마법처럼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자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우월감을 느끼게 되자 나는 상황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생겼다. 내버려 두자라고 말할수록 이 상황에서 나의 역할과 그 역할에 관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 여유가 더 많이 생겼다. 그리고 멈춰서 거울을 들여다보니 많은 것이 보였다. 지난 몇 년간 너무 바쁘게 일하느라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누군가를 초대한 지도 오래됐다. 어쩌면 내가 배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노력하거나 다가서지도 않고 동네에서 마주치지도 않는데 그들이 왜 나를 생각하겠는가? 게다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 인생과 일,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오랜 친구들의 온라인 게시물을 보지 않는 한 그들에 관해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를 초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게 전화를 걸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없다. 물론 이런 초대나 전화는 기분 좋은 일이고 사람들은 먼저 연락하는 친구를 가질 자격이 있다. 하지만 이런 우정을 만드는 일은 누구의 책임인가?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 역할을 해왔는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은 아니오였다.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사회생활은 자기 책임이다. 더 많은 재미를 원한다면 소파에서 일어나 멋진 사회생활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항상 나를 끼워줘야 한다는 기대를 내가 멈추자.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자. 내가 살펴봐야 할 더 깊은 문제는 내가 파악하자. 사람들에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자. 이번은 내가 파티를 열자. 우정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일과 경계를 내가 잘 설정하자. 분명 사회생활은 중요하고 사회생활을 만드는 것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을 우선시하자. 이 친구들 중 몇 명에게 내가 다시 먼저 연락하자. 소극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자.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서나 다음 여행에 초대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버려 두자. 그리고 내가 하자라고 말하고 내 감정을 넘어서고 나니 내가 그들 중 몇 명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는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게시물을 본 덕분에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며 그들과 우정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레댐 이론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남을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들을 그냥 레댐,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내 마음은 훨씬 더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자유이자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